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경매로 땅을 샀어요. 와, 이제 내 땅이다 했는데 그 위에 떡하니 서 있는 멀쩡한 건물을 마음대로 부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일까요? 바로 이 복잡한 상황의 한가운데 법정지상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히 기존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들었었을 때 이 법정지상권이란 게 어떻게 건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법정지상권, 이게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재건축은 괜찮다고 하는 원칙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공동저당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예외 상황, 그리고 또 그 예외를 뒤집는 예외까지 파고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판결을 두고 법원이 왜 고민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모든 문제의 답은 기본에 있잖아요. 도대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이게 건물을 위해서 어떤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지 그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돈 주고 산 내 땅 위에 건물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법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바로 이 법정지상권 때문이에요.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데 있습니다. 멀쩡히 잘 쓰고 있는 건물을 단지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숴버린다? 이건 개인의 손해를 넘어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낭비 아니겠어요? 법은 바로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방패, 항상 완벽하게 건물을 지켜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통의 경우에 재건축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이 신축 건물을 보호하는 방식이 꽤 흥미로운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래 건물이 있는 땅에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봐요. 그 이후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더 크고 좋은 새 건물을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새 건물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논리 뒤에는 은행의 처음 기대라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미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태로 땅의 담보 가치를 평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손해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법은 바로 그 처음의 기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원칙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합리적이죠? 하지만 법에는 늘 예외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판이 뒤집어집니다. 바로 공동저당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걸 결정짓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저당권의 종류예요. 이게 토지에만 걸려 있느냐, 아니면 토지랑 건물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걸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공동저당을 설정했느냐, 만약 후자라면, 공동저당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원칙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소용없어집니다. 새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은행이 어디에 베팅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공동저당이라는 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라 이 두 자산이 합쳐진 결합된 가치 전체에 베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대법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건물이 철거된다는 건 은행이 굳게 믿고 있던 담보물의 한 축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덜컥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 버리면 땅의 가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부당하고 심각한 손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동저당에 설정된 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그냥 무조건 철거될 운명인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물을 살릴 수 있는 일종의 예외의 예외 조항, 마지막 기회를 하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은행을 원래 안전한 상태로 되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건물주가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기존의 토지 저당권과 똑같은 순위와 가치를 갖는 공동저당권을 은행에 다시 설정해 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의 담보 가치가 원래 기대했던 수준으로 완벽하게 복원만 된다면 굳이 법정 지상권을 부정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만들 이유도 사라진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사실 이 모든 법적 논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재산법 안에 깊숙이 내재된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약속과 금융 안정성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은행이 기대했던 담보 가치를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막아야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사회적 효율성과 공익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건물을 부수는 건 너무 큰 사회적 낭비다. 어떻게든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소수 의견의 목소리였죠. 정말 팽팽한 대립입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런 비판도 제기합니다. 꼭 건물을 철거해야만 했을까? 예를 들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토지와 건물을 그냥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고 건물은 철거를 면할 수 있잖아요. 양쪽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죠. 자, 이제 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의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저당권이 땅에만 있었나? 아니면 땅이랑 건물에 같이 묶인 공동저당이었나? 둘째,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졌나?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약 그렇다면 그 새 건물에 대해서 은행한테 똑같은 순위로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줬나? 여러분이 혹시 이런 부동산을 보게 된다면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건물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쪽에는 멀쩡한 건물의 생존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출기관의 재산권, 즉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그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